네, 이번에는 가속도의 법칙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을 너무너무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관련된 응용 문제들도 많이 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운동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봐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학교에 오시게 되면 일반 물리학 실험에서 이것을 하게 되겠죠. 음, 그때 연습을 좀 더 해보시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질문이 이번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힘을 계속해서 받는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이전 시간에 했던 질문하고 완전히 반대죠. 이전 시간에 했던 질문은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관성에 따라서 속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럼 오히려 힘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주면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먼저 힘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즉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일정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고안된 이 실험 방법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손을 이렇게 힘으로 이 물체에게 주고 있는데 어, 용수철을 이용을 했어요. 용수철이 처음 길이가 L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때 힘 0이고 이때 힘을 갖다가 일정하게 이제 주게 됐을 때 여기에서 늘어난 길이가 바로 델타 X가 델타 L이 됐어요. 그럼 늘어난 길이가 일정하면 이렇게 일정하게 주어질 수만 있으면 힘은 일정하게 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실험이죠. 하지만 뭐 우리가 일선의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또 이런 방법도 우리가 고안을 해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빗면을 만들어 놓고 물체를 넣는 거죠. 그럼 이 물체는 빗면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아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것은 바로 중력에 의한 수평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일정한 힘을 받고 이 힘을 갖다가 증가시키고 싶거나 감소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기울기를 갖다가 변화시키면 되죠. 기울기를 작게 하면 힘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증가하면 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일정하겠죠.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힘을 일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책상에다 어떤 물체를 놓고 줄로 연결해서 도르래를 놓고 이 물체에다가 추를 다는 거죠. 어, 이 추를 달면 이 추는 중력을 받을 것이고요. 그 중력을 받으면 얘는 크기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 크기가 일정하게 받고 여기에 있는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는 자 여기 그 중력에 의한 장력으로 인해서 힘을 일정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게 돼요. 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일정하게 주면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거죠.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음, 네, 생각해 보셨죠? 결과는 당연히 이런 결과를 얻게 돼요. 힘의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게 되죠. 자, 이렇게 힘의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뭐 2, 3차, 4차 시 운동의 표현에서 뭐라고 알고 있었죠? 네, 바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가속도라고 하는 그게 정의를 갖다가요. 바로 이 개념을 누가 썼냐면 바로 뉴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음, 네, 이 가속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러면 이 가속도는 우리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속력의 변화를 측정하면 되니까. 힘은 측정하기 되게 힘들어요. 절대값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뭐 힘이 세다, 약하다 정도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도의 개념을 도입하면 가속도가 힘과 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가속도가 이렇게 힘과 비례하다는 수식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힘의 크기를 측정한 가속도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명확하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충이라는 거는 없는 거죠. 힘의 크기도 명확하게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 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정량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량적인 물리량을 갖다가 힘으로 표시했는데, 그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가속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발견인 거예요.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래서 이 가속도를 측정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가속도로 완벽하게 표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례한다라고 하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 상수가 표현이 돼야 되고 이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힘에만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로 다음 것이 지금 넘어갔는데 바로 뭐냐면 가속도의 법칙을 알기 위한 두 번째 실험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실험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결과인지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우선 A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으니까 A를 먼저 봅시다. A는 뭐예요? X축이 힘이면은 뭐 이게 1F, 여기는 2F, 3F 이렇게 힘을 일정하게 증가시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속도가 A, 2A, 가속도가 3A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이것은 A는 뭐예요? 힘 F에 비례한다. 정확히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B는 뭘까요? B는 봤더니 동일해요. 동일하게 얘도 A는 힘에 대해서 비례한다.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똑같은 힘 3F를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똑같은 힘 3F를 준 이 상황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B의 가속도 AB와 AB와 A의 가속도 어, A의 가속도는 누가 더 큽니까? 네, A가 더 가속도가 크죠? 똑같은 힘을 줬는데 왜 두 개의 가속도가 더 크고 달라질까요? A는 바로 B보다 가속도가 크다. 똑같은 힘을 줬는데, 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물체가 뭐가?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 뭐가 크다라고 했어요? 아까 관성. 네, 관성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물체가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질량이 클수록 커요. 그래서 이 똑같은 힘을 줬어도 관성이 크면 가속도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두 실험 결과 A, B는 우리가 A라고 하는 질량과 B라고 하는 질량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질량이 아이고 잘못 썼네요. A라고 하는 질량이 B라고 하는 질량보다 작은 걸 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더 정확하게 바라봤을 때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실험을 했냐면요. 바로 자, 예, 이거는 아까 했던 거죠. 가속도가 힘에 비례한다.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네, 미안합니다. 잘못 썼네요. 가속도가 힘에 비례한다라고 쓰면 안 되고, 네, 가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우리 고치고요. 이랬을 경우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가속도는 질량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실험 장치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도래를 하나 연결하고 이렇게 수레를 놓고 여기다가 줄을 달면 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줄을 갖다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면 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힘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무게, 이 물체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얘는 고정해 놓고 여기에다가 뭐 수레와 똑같은 수레를 계속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M, 2M, 3M 이렇게 질량을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관계가 되냐 하면 이런 그래프가 가질 거예요. 바로 여기는 질량을 증가시키고 얘는 가속도가 되고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의 실험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어요. 이 두 개의 결과를 갖다가요, 같이 써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두 개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두 실험을 결합하게 되면 물체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힘에 비례하고요. 물체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질량에 반비례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네, 힘을 키우면 완전히 비례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키우면 혁수에 비례하는데, 즉 질량을 키우면 가속도는 줄어들고. 자, 그런데 각각을 갖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가속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가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원래 질량이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 관성을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힘의 크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 어, 식을 갖다가 우리는 결국 힘을 정의하게 하다 보니까 가속도를 통해서 힘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식을 만들어서 이제 가속도의 값을 이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등호로 되어 있으니까 방정식이라고 하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뉴턴의 운동 방정식.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갖다가 말로 표현하면 바로 네, 이렇게 물체에 힘을 가했을 경우 가속도는 힘의 방향으로 생기고 그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근데 힘을 가했을 경우 그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라고 한다는 건 가속도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정확하게 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과학책에서는요, 힘은 다음과 같다라고 중학교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학생들인가요? 이렇게 적어놓고 외우라고 시켜요. 바로 물체를 변형시키거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 이렇게 해요. 근데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 상태는 곧 속도다라고 해서 속력을 변화시키는 것 또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힘이다라고 그 힘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힘의 성질 중에 하나를 가지고 힘의 정의라고 외우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방금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배웠어요. 그리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이냐? 힘을 정확하게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본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크기를 어떤 물리량을 통해서 가속도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측량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측량인 가속도를 도움을 받아서 힘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 되게 해주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운동의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에 의해서 우리는 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즉 1kg의 질량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 질량에
어떤 특정한 힘을 가했더니 그 물체의 가속도가 1m/s 제곱으로 될 경우, 즉 1초당 1m/s씩 빨라지는 것이 측정될 경우, 그죠? 측정될 경우 이것을 1뉴턴이라고 정의합시다. 뉴턴의 이름을 못 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F라고 하는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어떤 물체의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에다가 F라고 하는 힘을 가해줬더니 가속도 A를 갖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가속도 A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가속도 A를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질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질량은 예, 미터 원기 뭐죠? 그 우리가 질량 원기라고 하는 것 추, 알고 있는 추를 이용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정의해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는 힘도 바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즉 힘의 크기를 숫자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힘의 단위도 그래서 나오게 돼요. 힘의 단위는 유도 단위가 되죠. 자, 커서가 어디로 갔죠? 네,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커서를 못 찾겠네. 여기 찾았어요. 아니, 색깔이 어디 갔죠? 노란색으로 저 밑에가 있네요. 검은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네, 찾았어요. 단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단위는 질량이죠. 질량의 단위는 원래 킬로그램이었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그 다음에 퍼세크 제곱이었죠. 이랬을 때 우리는 힘의 단위를 이렇게 킬로그램 미터 퍼세크 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이게 힘의 MTS의 기본 단위인데요. 그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정의했던 아주 유명한 뉴턴의 이름을 따서 힘의 단위를 1뉴턴이라고 하자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기시하는 게 힘을 정의했잖아요. 힘의 크기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게의 크기도 이제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사실은 정의가 됐던 것이었어요. 자,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왜 생겨요?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어떤 물체는 지구에게 작용하는 그 끌어당기는 인력인 중력 때문에 생기고 서로가 질량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명확하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 제2법칙에 의해서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시다 라고 한 거잖아요. 힘의 크기 F는 바로 m 그리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여기서 중력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몇이 나와요? mg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뉴턴의 운동 제2법칙 F는 ma를 가지고 그 크기를 이제 정확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게의 단위는 뭘까요? 무게의 단위. 무게의 단위는 아주 쉽죠? 너 몇 킬로그램이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과학책에서는 킬로그램 중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뉴턴 이렇게 쓰거나 킬로그램 F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무게의 단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은 무게의 단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무게의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가 안 되겠죠? 요거는 퀴즈에다가 또 올리죠? 너무 쉬운가요? 자, 그러면 다음 어떤 것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즉, 뉴턴의 운동 방정식 제2법칙을 이용해서 질량의 크기를 갖다가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어, 우리가 원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터 원기가 아니고, 질량 원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질량 원기라고 하는 것은 국제 표준으로서 어떤 추를 만들어 놓고요. 그 추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추는 1kg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kg이니까 너는 이것을 갖다가 양팔 저울에다가 올려서, 그쵸? 양팔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얘를 올리고 어떤 다른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올려서 두 개가 수평을 이루면 그거는 바로 1kg이야 라고 재라는 거죠. 아니면 줄을 두 개를 올리면 여기다가 물체를 더 올리면 얘는 2kg이야 이렇게 이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량 원기인데요. 이 무게추가요. 질량추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를 측정해 볼 수 있어요.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줬을 때 가속도를 갖다가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가속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1kg인 이런 질량 원기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을, 이제는 우리가 힘을 정했으니까 알고 있는 힘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어요. 알고 있는 힘을 만들어서 줘서 가속도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가속도가 몇이 나오겠죠? 만약에 1N을 줬으면 얘는 가속도가 1m/s 제곱이 나올 거고, 만약에 힘을 10N을 줬으면 얘는 가속도가 10m/s 제곱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질량을 잘 모르는 미지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똑같은 힘을 한번 주는 거죠. 똑같은 힘인 10N을 갖다가 줬을 때 그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질량이 아까의 1kg인데 얘가 만약에 그거의 절반인 0.5kg이다. 그럼 가속도가 몇 배가 나올까요? 네, 가속도가 두 배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물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을 줬을 때 가속도를 측정해 봐서 그 가속도가 미터 원기 1kg짜리에 대비해서 몇 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의 질량을 갖다가 우리는 측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방법은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이렇게 어떤 용수철을 이용하거나 양팔 저울을 이용하는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시켜서 그 가속도의 크기를 통해서 질량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속도 에 따른 질량은 여기에서 미지의 질량을 m'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질량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을 m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가속도와 미지의 질량에 대한 가속도의 관계 이게 뭐예요? 질량은 똑같은 힘을 줬을 때 가속도와 어떤 관계가 있다? 네,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m분의 m'은 A'분의 A가 되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m'은 원래 질량에 대해서 가속도의 역수비를 가지고 우리가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측정한 질량을 갖다가요, 우리는 무슨 질량이라고 하냐면, 네, 관성 질량이라고 해요. 관성 질량. 네, 미리 제가 적어놓는 줄 알았는데 안 적어놨네요. 관성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게 있죠. 이 관성 질량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고 그 관성이 클수록 움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로서 가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아니 가속도가 변화가 작고 그래서 그 관성을 이용한 관성에 비례하는 질량을 측정한 것이다 라고 해서 관성 질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우리가 어떤 용수철에서 기존에 했던 대로 용수철에 매다 놓고 이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중력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는 바로 이때 측정한 값은 중력 질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력 질량. 네. 자, 여러분들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퀴즈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과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 한 1시간 정도 공부를 했네요. 나머지 시간 동안은 퀴즈를 풀고 제출하여서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